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알래스카의 투표가 마감되면서 미국 대선 투표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경합주를 비롯해 투표를 마친 거의 모든 주의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초접전 경합주에서 승패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관심입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 모시고 미국 대선 개표 상황과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각보다 빠르게 좀 개표가 되고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이 정도로 견고한 지지세였나라고 좀 놀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방금 들어오기 전에 CNN 해설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 CNN 해설 방송에도 보면 이제 공화당계 해설위원도 있고 민주당계 해설위원도 있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양쪽 분위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민주당계 해설위원들은 조금 풀이 죽었고 네. 공화당계 해설위원들은 기가 막 펄펄 올라오고 지금 그러는데 그 공화당계 해설위원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그거 몰랐냐? 그러더라고요. 몰랐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경제다 그죠. 그다음에 이민이다 그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치안이다 그거죠. 그거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그게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설위원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경제, 그다음에 이민, 치안 이런 몸에 닿는 그런 이슈에 우리 후보가 더 잘했으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정치라는 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사실이 있고 퍼셉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퍼셉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그런 퍼셉션을 잘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경합주 지지율이 선거 전날까지도 동률로 나타났는데 이 7개 경합주 중에서도 특히 미국 대선의 열쇠로 불리는 펜실베이니아 두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선 걸로 나타났는데 결국에 마지막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이제 그것도 CNN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유명한 그 킹이라는 그 해설위원이 있죠. 그 양반이 이제 뭘 하냐 하면은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개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이제 펜실바니아 내에서 그 민주당 세력이 특히 이제 강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지역이죠. 그런 지역을 예를 드는데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얻었던 그 지지율보다 많이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자보다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그 2020년 대선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그게 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보통 선거하면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모두들 굉장히 창피해했거든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말을 못하는 샤이 트럼프가 너무 많았는데 그 샤이 트럼프가 이번에도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오피니언 폴을 보면 이제 7개 경합주 중에 상당히 저 해리스 부통령이 잘하는 주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개표를 해보니까 그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거겠죠. 그 오피니언 폴에서 이제 응답한 거하고 실제로 투표한 거하고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그게 이제 결국은 그 2016년에 얘기했던 샤이 트럼프 그런 현상이 또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샤이 트럼프가 있다면 히든 해리스에 대한 기대도 또 이번 대선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백인 여성들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가 관심거리였고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광고에서 남편 모르게 해리스에 투표하자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해서 히든 해리스에 대한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대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대하고 그게 이제 실현이 되느냐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 그 미국은 다인종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백인 여성이 30%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백인이 60%라는 얘기죠. 30%라는 건 여성이니까 남성까지 하면 60%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백인 사회에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주류였었는데 우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 이게 좀 우리가 이걸 뭔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 누굴 투표하든 크게 뭐 이렇게 싸우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남편 모르게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굉장히 이게 보수적인 사회인가 미국이 아니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실제로 이렇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줄리아 로버츠가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 굉장히 있는 배우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미국 여자들 굉장히 사실은 개성이 강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상원과 하원 선거도 역시 함께 중요한데 분위기가 또 공화당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상원은 사실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51석입니다. 그 공화당이 49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석만 이제 플립이 되면은 그럼 이제 좀 공화당 거죠. 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두 개 지역은 굉장히 지금 불리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 두 개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웨스트 버지니아. 그거는 이번에 원래 민주당이었었는데 공화당이 될 거라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몬태나. 몬태나도 지금 여태까지는 민주당이었었는데 공화당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벌써 그것만으로도 49대 51이 바뀌게 되죠. 민주당이 49, 공화당이 51석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한 석이라도 많은 당이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상원이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 네. 뭐 지금 로이터에서 나온 걸 보면 트럼프 당선이 좀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로이터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대선 승리를 예측한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팜비치로 좀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도 나가서 예를 들면 나는 승리했다 이런 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사실은 그분의 홀마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관행이죠. 관행을 좀 이렇게 깨고 네. 그냥 과감하게 하는 거. 그게 또 정치인 트럼프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미국 대선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상황 또 중동의 상황 좀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지만 그래도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트럼프 후보가 이제 저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24시간 내에 이거를 종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현상을 보자면은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제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전혀 전쟁을 관둘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빨리 종전을 만들어내려면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미국이 몇백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단하게 되면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종전을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우려가 있죠. 국제사회에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러고 이제 중동 사태를 보자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태인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 정치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스라엘 이제 가자 사태에도 어떻게 보자면은 조금 더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된다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본인 미국주의,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왔던 IRA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말을 뒤집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런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정부하고 지금 이제 분담금 협상을 막 끝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그 금액으로 보자면은 1조 3천억.
이라는 이제 그 금액 네. 합의를 했죠. 근데 지금 그 트럼프 후보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그런 분담금을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면은 또 이제 재협상이랄까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또 이제 그 상황 변화에 적응을 잘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저 앵커께서 IRA 얘기를 하셨는데 IRA뿐만 아니라 칩스 액트라는 것도 있었죠. 이제 반도체 칩스 액트라는 게 있었고 네. 이제 전기자동차의 IRA 액트라는 게 있었고, 그렇죠. 양쪽 다 어떻게 보자면은 많은 그 보조금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보조금을 약속한 거를 믿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공장도 세우고.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느냐? 작년에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1위였었어요. 그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IRA 법안, 칩스 법안, 그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면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보통 큰 낭패가 아니죠, 그죠? 그게 저도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문제를 자주 물어봅니다.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이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법안은 그렇게 쉽게 폐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법안 폐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IRA 법안하고 칩스 법안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 주들이 공교롭게도 네. 사실은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세 번째, 그런데 이제 그 법안을 이행하는 시행 규칙, 예. 시행 규칙을 만드는 건 그건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 규칙을 바꾸게 되면은 지금에 비해서는 네. 좀 우리 기업들이 받는 그 혜택, 그게 좀 적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이제 그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새로운 그 적응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컨벤션 센터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러라고라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에서 TV로 개표 상황을 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을 좀 들었겠죠. 그리고 바로 컨벤션 센터로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가 들렸는데, 아마 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은 알려지고 있고, 많은 지지자들은 모여서 이제 트럼프 후보자를 맞이할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연설하는 걸 하잖아요. 보통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데 당선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죠. 그 관례를 좀 이렇게 뒤로 하고 네. 뭐 본인의 말하자면은 생각을 그냥 실천할 수 있는, 그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죠. 본인의 이제 본래적으로 이제 승복 연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온 다음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그게 어떻게 보자면 미국 정치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컨시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복한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이 승복을 하고 그래서 악수를 하고 축하를 하고 뭐 그러는 게 이제 그 미국 정치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죠. 네. 지금 여러 외신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 센터로 이동을 해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리스 캠프는 이에 대해서 오늘 밤에 대중 연설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자, 저희가 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또 현장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박빙 대결이 어쨌든 간 있었는데 지금 당선자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고요. 이게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2020년에 나흘이 걸렸습니다. 나흘이 걸렸는데 예. 그 원인이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했었죠.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초박빙 선거였었다. 그때도 2020년도 초박빙 선거였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마지막까지 이제 개표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팬데믹 기간 중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를
말하자면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거 있었는데 네. 올해도 사실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박빙 선거인 틀림없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사전 투표가 8천만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저걸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초박빙 선거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도 완전히 이제 그 개표 결과가 정리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호영 전 주미대사 모시고 미 대선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